네, 반갑습니다. 한국경제TV 1호 전문가 홀짝 박사 김무석입니다. 자, 2022년을 맞이해서요, 이 TV 강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강의는 미래의 주가를 예측하는 방법, 또 이 방법을 통해서 주도주를 발굴하는 방법들을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준비된 시간인데요. 저희 강의 목표는 이 방송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 보통 이제 주가의 미래를 어떻게 예측하느냐, 그럼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지만, 제가 이번 이 주어진 강의 시간을 통해서 모두가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제 목표고요. 크게 제가 2달이라는 기간 동안에 매주 1회씩 여러분들과 함께 할 건데요. 미래 주가 예측하는 방법, 이 방법을 통해서 투자하는 방법과 매매하는 방법들, 이렇게 여러분들 실전에서 바로 응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내용 맞춰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잠깐 지난주 진행했었던 1강 복습 한번 하고 갈까요? 지난주는 시장 얘기를 좀 해드렸었죠. 이 과거는 미래의 거울이다. 이 증시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리고 주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특히 증시 형성 원리를 설명드리면서는 증시가 어떤 부분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부분과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보면 한국 증시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부분들까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큰 틀, 이 개별 기업의 주가도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것처럼 이 종합주가 지수라고 하는 것은 이 종합주가 지수가 아우르고 있는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이익의 합의 방향을 따라간다. 이 실적에 어떤 영향을 받는가라는 부분들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수급적으로는 아무래도 한국 증시는 환율과 역외관계를 갖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죠. 왜 그렇게 움직였는지라는 설명도 함께 드렸고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봤을 때 지금 한국 증시가 왜 지금 여기에 와 있는지, 왜 지금 2021년도에 3,200 들어와서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 올해 2022년도는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라는 한국 증시의 미래까지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증시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실적 측면에서는 상장 기업들 이익의 합의 방향을 따라간다. 우리 코스피 전체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이익의 합이 늘어날 때 오르고 정체를 보일 때 주가는 지수는 박스권 떨어지고요. 이게 줄 때는 지수가 떨어진다라는 얘기를 드렸고요.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환율과 역외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 설명을 드렸고요. 특히 어떤 위기 상황이 발생해서 이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시장이 꺾이게 되면 좋은 기업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위기를 기회로 대응하는 방법들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미래 증시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부분은 결국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코스피를 아우르고 있는 기업들, 또 코스닥을 아우르고 있는 기업들, 이들 기업들의 연간 이익의 합의 방향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에 달려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기는 힘들고요. 우리 국내 55개 증권사에서 계속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특히 주요 기업들은 이익의 추정치가 한 얼마 정도 나올지 한 3년치 데이터를 끊임없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데이터의 합, 즉 컨센서스 값을 이렇게 보다 보면 이익이 좀 느는 분위기구나, 정체되는 분위기구나, 주는 분위기구나, 이런 걸 예상할 수가 있고요. 요걸 바탕으로 해서 제가 시장 방향을 잡아내는 건데, 단 이러한 실적 전망은 어떤 외부적인 또 내부적인 요인에 따라서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아질 수도 있고요. 또 생각했던 것보다 안 좋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방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라는 부분을, 즉 실적 추정치가 좀 상향되는 분위기인지 하향되는 분위기인지 이런 것들이 좀 관심을 갖고 꾸준하게 시장을 보다 보면 조금 더 발빠르게 여러분들이 대응할 수 있다라는 얘기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주도주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이제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주식시장 내에서 어떤 종목을 찾아서 매수를 하게 되니까 이왕이면 내가 사는 종목이 주도주면 좋을 건데요. 우리가 흔히 주도주라고 하면 테마주, 작전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자,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멀쩡히 남들 다 알만한 기업들 안에서 충분히 주도주는 탄생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요. 이 주도주가 갖고 있는 공통점에 대해서 설명을 쭉 드렸습니다. 2000년대 중반에 중국 관련된 설비 관련주들이 왜 시장을 주도했던지 그 설명을 좀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미국 금융위기 이후에 엔화 강세에 따른 엔고 수혜주들이 어떻게 주도주로 탄생을
했고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이 왜 주도주가 됐는가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요. 2011년도부터 2016년까지 이 시장 전반이 박스권으로 갇혀 있는 기간 동안에 내수 관련된 특히 중국 내수 부양 수혜주들이란 수혜주나 일부 IT나 또 제약 바이오 그리고 화장품 뭐 또 게임 이런 회사들이 왜 시장을 주도하게 됐는지 관련된 설명까지 쭉 드렸고요. 최근 2017년도에 반도체가 어떤 이유로 시장을 주도하게 됐는지 이 코로나 이후로 2020년도에 언택트나 2차전지, 바이오가 시장을 주도하게 된 배경들, 또 연말 또 넘어가면서는 자동차나 또 반도체가 강했던 이유들, 최근에는 뭐 메타버스 관련주라든가 또 이런 기업들이 좀 강해지는 이유들까지 설명을 쭉 드렸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지난 1강의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부분은요. 1강을 쭉 보신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우리가 보통 주식을 사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요. 오른 거는 겁이 나서 좀 못 사는 경우가 많고요. 좀 많이 빠진 거 중에 뭐 더 안 빠질 것 같은 거 이런 것들 고르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 또 하나 두 번째는 또 배운 게 있다 보니까 저PBR, 저퍼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흔히 말해서 좀 공부하신 분들은 PBR도 공부하고 PER도 공부하고 하다 보면 뭔가 좀 싼 기업들, 자산 대비 주가가 싼 저PBR이나 또는 이익 대비 주가가 싼 저퍼주나 이런 것들 좀 찾게 되는데요. 지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부분은 주가라고 하는 것은 싸다, 비싸다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실적의 방향을 따라간다. 지금 아무리 저평가되어 있더라도 이 기업이 앞으로 실적에 큰 변화가 없을 것 같으면 그 주가는 못 간다. 또 가더라도 많이 못 간다. 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쌀 때 잡으면 제일 좋겠지만 조금 비싸더라도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이 성장이 가능한 기업들 안에서 항상 주도주가 탄생한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자, 첫 번째 부탁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떤 주식을 사기 전에 내가 또 어떤 종목을 살까 또 종목을 찾는 과정에서 첫 번째 여러분들께 필요한 부분은 과연 이 회사가 앞으로 성장이 가능한가 반드시 요 물음을 스스로에게 한번 하시고요. 이 회사는 지금보다 2, 3년 또는 3, 4년 또는 4, 5년 후에 뭔가 지금보다 많이 좋아질 것 같아 하는 기업들에 좀 포커스를 맞추자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바꿔 말하면 내가 어떤 회사를 살려고 보니까 뭐 이 회사는 뭐 올해나 뭐 내년이나 뭐 내후년이나 뭐 한 4, 5년 후나 뭐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아 하는 회사는 사실 그렇게 매력적인 회사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식을 사기 전에 과연 이 회사가 미래 성장 가능할까? 짧게는 2, 3년, 길게는 한 4, 5년 정도를 내다보고요. 과연 미래 성장 가능할까? 요 물음을 반드시 한번 던져보시고 요게 오케이가 되는 종목들 위주로 좀 방향을 잡자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자, 미래의 변화가 나온다는 얘기는 지금 실적 좋은데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는 기업, 흔히 성장주라고 하죠. 또는 지금 실적은 아주 안 좋지만 심지어는 적자지만 앞으로 2, 3년, 3, 4년 안에 큰 변화가 나올 것 같은 기업, 턴라운드라고 합니다. 이런 기업들이 결국 지금 대비 변화가 나온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이게 주도주다라는 거. 제가 한국경제TV 방송을 지금 23년 차 함께 하고 있고요. 23년 동안에 한국경제TV 방송을 하면서 뭐 많은 기업들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쭉 보면 가장 수익률이 좋았던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많이 올랐는가 매년 이렇게 저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이거거나 이겁니다. 지금도 돈 잘 벌지만 큰 변화가 나오는 기업이거나 아니면 지금 막 적자에 헤매고 있고 허덕이고 있지만 갑자기 정상화된다라든가 뭐 이런 기업들, 이런 쪽이 항상 시장의 부름을 타는 주도주였다는 걸 꼭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반드시 성장 가능한가, 변화가 가능한가 이 부분에 포커스 좀 두시고요. 자, 좀 전에 말씀드렸던 매년 따박따박 돈을 잘 버는 핵심 우량주라 하더라도 이익의 변화가 나오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거 무슨 얘기냐면 지금 10억 버는 예를 들어서 지금 1조 버는 회사가 있는데요. 앞으로 매년 1조 벌 것 같다. 이 주가는 박스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꼴랑 10억밖에 못 벌지만 이게 앞으로 미래 한 100억 벌 것 같다. 주가 10배 올라갑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지금 1조 버는데 앞으로 따박따박 1년에 한 1조씩 벌 것 같으면
이거 굉장히 좋은 회사고요. 지금 10억밖에 못 버는데 앞으로 뭐 2, 3년, 3, 4년 안에 100억 벌 것 같다. 뭐 100억 버는 것보다 1조 버는 게 더 나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주가라고 하는 것은 이걸 이미 반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이미 반영하고 있는데 미래 변화가 없으면 이 주가는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지금 반영하고 있는데 미래 변화가 나오면 이 주가는 날아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1조 버는 회사가 10조 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량주랑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내는 부분에 있어서 우량주랑 주도주는 좀 달리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걸 우량주라고 하죠. 매년 따박따박 안정적으로 돈을 버는 기업. 이런 기업을 우량주라고 하는데 우량주가 우리가 투자 수익을 내는 데는 별로 도움은 안 된다.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은 지금 못 벌더라도 변화가 나올 수 있는 기업 또는 지금 잘 보는데 지금보다 큰 변화가 나올 수 있는 기업. 이쪽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린 거고요. 그래서 우량주가 주도주가 되는 건 아니다. 일반적으로 우량주. 물론 우량주도 돈만 많이 벌면 올라가겠지만 따박따박 이게 변화가 없으면 아니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흔히 제가 좀 전에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식을 하다 보면 차트 보는 거를 좀 배우고요. 그러다 보면 또 이제 기본적 분석도 배우게 되고 또 기본적 분석 쭉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이제 실력이 투자 지표. 그러니까 이 기업이 싸냐 비싸냐를 평가하는 이 투자 지표를 또 공부하게 되고 이러다 보면 이제 PBR이 몇 배니, PER이 몇 배니 이렇게 되는데요. 이 PBR과 PER이라고 하는 것은 자산 대비 주가 수준, 이익 대비 주가 수준을 얘기하는 건데 당연히 고 PBR, 고퍼보다는 저 PBR, 저퍼가 싸겠죠. 그렇죠? 이왕이면 자산 대비 주가가 예를 들어서 자산이 한 10억 정도 있고요. 자산에서 부채를 뺀 청산 가치가 한 10억 정도 되고 회사 1년에 한 1억 정도 버는 회사가 있다면 이왕이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금 20억에서 거래되고 있다면 자산 대비 PBR 2배고요. 이익 대비 주가는 20배. 그러니까 청산가치 대비 2배, 이익 대비 20배, PBR로는 2배, 퍼로 따지면 20배. 이런 개념입니다. 자, 이 기업보다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기업이 8억이다. 지금 8억에 거래되고 있다. 이 똑같은 기업이. 그러면 자산 대비 몇 배인가요? 0.8배. 그렇죠? 자산 대비 0.8배, 이익 대비 8배. 흔히 말하는 저 PBR, 저퍼주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인 생각해 보면 20억에서 거래되고 있는 A라고 하는 기업보다는 8억에서 거래되고 있는 B라는 기업이 저 PBR, 저퍼니까 이게 더 싸 보입니다. 모두 이 둘 중에 A와 B 중에 뭐 살래요 하게 되면 대부분의 우리 투자자들은 조금 공부를 하신 분이라면 당연히 고 PBR, 고퍼보다는 저 PBR, 저퍼가 좋으니까 똑같은 자산 규모에 똑같이 이익을 내는데 하나는 20억이고 하나는 8억이라면 당연히 이걸 삽니다. 자, 그런데요. 이 주식은 때로는 이게 빠지고 얘가 올라갈 때도 있지만 또 때로는 얘가 안 가고 또는 얘가 빠지고 얘가 막 올라갈 때도 많아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이겁니다. 이거. 여기서 B라고 하는 기업이 있는데요. 이 B라고 하는 기업, 그러니까 8억에서 거래되고 있는 기업이 있는데 지금 저 PBR 저퍼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1억 벌고 있는데 앞으로 뭐 2, 3년 지나도 맨날 1억만 벌고 앉아 있다. 이러면 이 주가는 못 가요. 아무리 저 PBR 저퍼라도 이러면 못 갑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20억, PBR 2배, PER 20배, 고 PBR 고퍼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만약에 한 2, 3년 지나서 보니까 10억 벌고 있다. 1년에. 이러면 어떤 내용이 되나요? 1억 벌고 있던 게 10억 벌고 있다. 이 10억 벌고 있다는 얘기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자산 10억에다가 이 10억을 더 더하면 20억 돼 있으니까 PBR은 1배가 되니까 분명히 고 PBR이었는데 고 PBR이 아닌 게 돼버리고요. 퍼 관점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1억 벌 때는 20억이 버는 거 대비 20배였는데 10억 벌게 되면 20억은 버는 거 대비 2배밖에 안 되죠. 심한 저평가가 돼버립니다. 이러면 이 주가는 이거 대비 한 10배만 가도 100억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니까 그럼 20억에서 100억까지 올라가면 주가는 400%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이런 실수들을 많이 하세요. 그냥 저 PBR, 저 퍼를 찾는 가치주를 찾아서는 안 되고요. 제일 좋은 거는 저 PBR, 저 퍼인데 실적의 어떤 변화가 나올 것 같은 기업. 이게 제일 좋은 거고 제일 안전하면서 제일 좋은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다소
고 PBR, 고 퍼지만 미래를 놓고 보니까 저퍼가 돼버린 종목. 이런 종목이 항상 주도주가 된다. 이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주의사항으로는 지금 돈 잘 버는데 이미 주가는 또 이걸 반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익이 좀 멈출 가능성은 없는지. 지금 이익이 많이 벌 것 같아서 주가는 그걸 반영을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이익이 멈춰버리면 주가는 못 가겠죠. 그 다음에 사상 최고 실적이란 말을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한 100억 벌다가 한 500억 번다라고 가정해 봅니다. 사상 최고 실적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이 주가는 당연히 이걸 반영해서 이렇게 올랐을 거예요, 미리.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510억 벌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520억 벌어요. 이 실적은 뭔가요? 사상 최고 실적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실적 대비 이익이 안 느는 거예요. 정체를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장에서 성숙으로, 이익 성장에서 이익 정체로 빠져드는 거죠. 이 구간에는 주가는 못 갑니다, 보통. 그래서 혹시나 이익이 막 늘긴 느는데 이 다음에 이렇게 되진 않는가. 이러면 이 주가를 우리가 이 밑에서 잡지 않는 한 이 분에 잡아가지고는 크게 재미를 못 본다는 겁니다. 자, 지난주 강의 내용 아주 중요한 내용들 많이 다뤘습니다. 혹시 이 방송 보신 분들 중에 내가 지금 홀짝박사의 TV 강연에 지난주 못 보셨는데 하시는 분들은요, 꼭 다시 보기 한번 해주시고요. 무료도 다 보실 수 있으니까. 저희가 지금 아래 자막 나가겠습니다만은 제가 이번에 2개월 과정을 통해서 진행되는 이 모든 방송은 지난 방송 보기 여러분들 다 무료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청취하는 방법 어디서 보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샵 8338로 문자 보내주시면요. 제 이름이 김문석인데 뭐 김문석이라고 보내든 뭐 홀짝박사로 보내든 문자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바로 방송 볼 수 있는 주소 링크로 링크해서 여러분들 문자 보내드리니까 핸드폰으로 다 시청할 수 있거든요. 못 보신 분들은 꼭 반복적으로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본격적으로 나눌 내용은 역시 성장에 대한 얘기입니다. 앞서 잠깐 여러분들이 얘기를 들어보면서 느끼셨겠지만 성장해야만이 주가가 움직일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제가 지금 한국경제지 방송을 23년 차 하는 동안에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얘기가 첫째도 성장, 둘째도 성장. 어쨌든 간에 내가 뭔 주식을 살 것인가라는 부분은 딱 이것저것 다 고민하지 말고 과연 이 회사가 그러니까 작년 대비 올해 성장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대비 짧게는 2, 3년, 길게는 4, 5년. 과연 지금 대비 성장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주가 이익으로 따진다면 뭐 지금 100억 벌고 있는데 앞으로 뭐 2, 3년 후에 한 120억 벌 것 같아. 뭐 130억 벌 것 같아. 이러면 성장은 맞지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는 딱 이익이 느는 것만큼 올라가거든요. 이러면은 한 2, 30% 올라간다 생각하시면 돼. 2, 30%. 근데 지금 100억 벌고 있는데 앞으로 2, 3년, 3, 4년 후에 이 회사는 뭐 한 3, 400억 벌 것 같은데 이런 기업이 있다면 이런 기업은 무조건 2, 300% 올라가는 거고요. 만약에 1000억 벌 것 같은데 템버거 9배, 10배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요. 주식은 어렵게 생각하면 한없이 어렵고요. 쉽게 생각하면 사실 그렇게 복잡할 것도 없어요. 이 주식 투자에서 돈을 버는 게임은 누가 미래를 잘 보냐라는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누가 물론 차트를 잘 보는 것도 아주 중요해요. 어떤 뭐 매집의 흔적을 찾는다든가 매매 타이밍을 찾는다든가 라는 부분에서 차트를 잘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결국 주가라고 하는 것은 100억 벌던 게 이익이 안 늘면 안 가는 거고 이익이 늘면 가는 거니까 과연 지금 이 회사의 실적이 2, 3년, 4, 5년 후에 뭔가 좀 큰 변화가 나올 만한 회사가 무엇일까? 이거를 누가 더 잘 보는 게임이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뭐 맨날 컴퓨터 앞에 앉아 있어서 느끼는 건 아니고요. 내가 여러 생활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 회사가 뭘 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고 과거에 뭐 그런 발자취는 어떠했고 좀 준비하고 있는 건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좀 좋아지겠구나. 그냥 뭐 이 실적 미래도 이 실적 부근 내겠구나 라는 느낌이 아니라 이건 뭔가 좀 큰 변화가 나올 것 같은데
하는 부분들. 우리가 식당으로 따져보면 식당이 장사도 안 되는데 그냥 외형만 키우려고 하나 더 식당을 내는 경우, 과연 그게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죠. 근데 어떤 식당 가서 맨날 밥을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어요. 맨날 사람들 줄 서 있고, 이거는 뭐 식당 하나 더 열어도 매출 그대로 더블 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식당이 있다면, 만약에 그 식당이 옆에다가 뭐 하나 식당을 하나 더 오픈하기 준비하고 있다. 건물 하나 사가지고 여기다가 식당을 지금 개점 준비를 하고 있다. 이건 뭐 안 봐도 뻔한 거 아닌가요? 이게 만약에 상장되는 기업이라면 이 회사의 실적, 이 식당의 실적은 한 2배 정도 늘겠구나. 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방법들은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이런 변화가 나와야만이 주가 올라가니까, 항상 주식을 볼 때는 과연 성장 가능한가? 물리더라도 이왕이면 이 안에서 물리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주가란 실적의 방향성을 따라간다. 그래서 이 뭔가 지금도 잘 벌지만 추가 성장을 해주든가, 지금 못 벌지만 앞으로 좀 잘 벌든가, 둘 중에 하나는 해줘야만이 이 주도주가 된다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요. 하나 참조적으로 펀드 매니저들이 적정 주가를 보통 어떻게 계산하냐 하면,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는 내가 이 회사를 사가지고 뭐 인수하려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이 회사의 이익을 같이 향유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회사들이 한 해 동안의 영업을 통해서요, 매출이라고 하는 게 발생하고, 매출에서 비용을 빼면 영업이익이 나올 거고, 영업이익에서 영업 외적인 손익을 다 빼고 나면 단기 순이익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이 이익 자체를 회사로 그대로 유보해서 회사 재무제표에 잠그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익의 일부는 주주들한테 뭐 배당을 통해서 좀 환원을 하기도 하고, 또 이익의 일부를 갖고 뭐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회사 유통 주식수를 줄이면서 나중에 또 좋아지면 자사주를 또 소각을 해서 한 주의 값어치를 또 끌어올려주는 뭐 이런 작업을 하기도 하고, 뭐 많은 것들을, 또는 이익 난 것 갖고 또 재투자를 해서 한 단계 캐파를 키운다든가 이런 활동을 하게 되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펀드 매니저들은 뭐 회사를 인수해서 뭐 그 회사를 경영하려고 회사를 사는 건 아니고요. 결국 회사의 이익을 나눠 갖기 위해서, 어쨌든 간에 이 회사가 이익을 벌면, 특히 뭐 미국에 상장되는 기업들은 배당도 많이 하고요.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도 많이 하거든요. 하다 보니까 이익 나는 회사들을 좀 이렇게 사놓으면 어쨌든 회사 주가 좋아지더라, 뭐 이런 맥락인데,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적정 주가를 계산하는 방법은 50가지가 넘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 펀드 매니저들이 가장 통상적으로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요, 이익을 향유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실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의 실적에다가 요 정도 실적이면 이 회사는 뭐 몇 배 정도 주고 사도 되겠다. 실적 대비 몇 배 정도 주고 사도 되겠다 하고, 실적에다 적정 PR을 곱하는 걸 이 회사의 이제 적정 주가라고 하는 건데요. 회사마다 이제 적정 PR은 뭐 회사마다 레벨이 좀 다르겠죠. 그래서 좀 기술력도 있고 시장 진입 장벽도 있고 하는 회사들은 조금 남들보다 적정 PR을 높게 주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시장 평균이 있으면 뭐 일반적인 기업들은 뭐 15개는 평균이라면, 조금 기술력도 좋고 시장도 미리 선점을 했고 진입 장벽도 있고 또 미래 성장 값어치도 있고 하는 기업들은 조금 더 주는 거고, 이 회사는 뭐 아무리 봐도 성장은 좀 글러먹은 것 같다. 산업 자체가 또 워낙 경쟁도 치열하고 뭐 이런 기업들은 좀 할인 거래를 시키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베팅에다가 할증을 하거나 할인을 넣거나, 이거는 뭐 기업들마다 이 적정 PR은 일반적으로 대충 업계에서 이 회사는 한 몇 배 정도 줍니다라는 게 흔히 말하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주가는 어디 영향을 받나요? 자, 좀 전에 실적의 변화가 나오느냐라는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드렸는데, 결국 적정 주가라고 하는 게 똑같은 회사라면 A라는 회사가 있다면, 이 회사는 이 회사 나름대로 어떤 기술력이나 진입 장벽이나 뭐 여러 가지를 봐서 이 회사는 예를 들어서 막 10배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이게 정해진다는 겁니다. 자, 이게 정해지면 그럼 이 회사의 주가는 어디에 등락을 받을까요? 여기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실적이 100억 벌 때는 곱하기 1000억일 거고요. 50억 벌 때는 500억일 거고, 200억 벌 때는 2000억일 거고, 이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오르락내리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이 실적의 변화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린 거고요. 한번 사례를 한번 쭉 볼까요? 국내 주식시장 내에서 성장한 기업들의 사례,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뭐 과거 대비해서 주가가 지금 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누가 작전해서 이걸 끌어올렸나요? 그건 아니죠. 제가 대학에서 학생들을 한 3년 정도 가르쳤었는데요. 학생들 가르칠 때 제가 이 중간고사 시험을 치면 제가 시험 문제를 어떻게 내냐 하면 어떤 회사에 이익을, 그러니까 재무제표를요, 한 20년치를 줍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주가를 그리시오. 이게 시험 문제거든요. 물론 이제 그 전에 적정 주가에 대한 개념을 먼저 설명이 됐겠죠. 적정 주가 어떻게 계산하는지 방법을 가르쳐 줬고요. 그럼 이 적정 주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의 실적에다가 그 회사의 적정 PER을 곱하는 거다. 자, 이 회사의 적정 PER이 몇 배입니다. 그럼 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주고 이 회사의 주가를 그리시오 하게 되면 실적 곱하기 적정 PER에서 매년 적정 시가총액이 어딘지 또 적정 주가가 어딘지 이게 점을 끌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걸 쭉 연결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 본인이 그린 그림과 그 기업의 차트를 딱 비교해서 보면 약간의 시차는 존재합니다만은 실적 안 느는 기업들은 행보하고요. 실적 느는 기업들은 올라가고 하는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학생들이 뭐를 배우냐 하면 주가라고 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수급에 따라서 출렁출렁입니다만은 결국 주가는 해당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의 방향을 따라가는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고요. 이걸 느낀 친구들은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유망주를 찾아라. 어떤 기업이 좋을까요? 뭘 볼까요? 차트를 보는 게 아니라 전체 상장된 2,000개 기업들 중에 과연 지금 벌어들이고 있는 이 실적 대비 짧게는 2, 3년, 길게는 4, 5년 실적의 변화가 위쪽으로 뭔가 나올 만한 회사가 뭘까? 이걸 열심히 찾는 겁니다. 이런 걸 찾기 위해서는 그 기업에 대한 어떤 뭐 탐방 보고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보면서요. 이 회사가 지금 공장을 짓고 있구나. 공장을 짓고 있다는 얘기는 앞으로 매출이 두세 배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또 이 회사가 뭐를 준비하고 있구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미래를 가늠하는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요. 삼성전자 과거에 얼마 벌었냐 하면 1년에 한 2000대 초반에는 1, 2조 벌었고요. 그 다음에 2000년대 초중반에는 한 5조에서 한 7조 정도 벌었어요. 이게 이제 2008년도 미국 금융이 터지고 난 다음에 애플에서 아이폰이라고 하는 스마트폰을 내면서요. 삼성전자도 번개처럼 스마트폰에 진입을 했고요. 스마트폰 실적도 붙을 거고 또 스마트폰에 반도체도 많이 들어가니까 또 반도체 실적도 붙고 해서 이 실적이 15조 원대에서 20조 원대로 올라서면서 이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이 됐던 거고요. 그러다가 이제 미중 무역 전쟁 터지면서 한번 살짝 엎었다가 이제 미중 무역 전쟁 그러한 다음에 2011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중국이 뭐 과잉 생산 설비를 멈추고 공급 과잉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수 부양 쪽으로 이제 돌아서는 기간 동안에 시장은 참 재미가 없었습니다만은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한번 이익이 늘면서 한 단계 시세를 줬던 거고요. 이러다가 이제 2016년에서 2017년, 2018년 넘어간 이 시기 뭐 비트코인 열풍부터 시작해서 4차 산업혁명, 반도체가 초황을 한번 보였죠. 삼성전자가 연 3, 40조 원대로 이익이 늘어나면서 한 단계 레벨업 됐었고요. 최근 이제 뭐 2018년 4월 달에 미중 무역 전쟁 터지고 또 2020년도 또 코로나 터지고 해서 이 개선 속도가 좀 늦어지고 있지만 다시 지금 이제 뭐 한 4, 50조 나오는 분위기죠. 이러면서 이제 주가가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큰 틀의 방향은 1, 2조 벌던 회사가 5조, 7조 벌다가 15조, 20조 벌다가 한 3, 40조 벌다가 이제 한 4, 50조 나오는 분위기니까 참고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익은 영업이익이 아니라 단기 순이익입니다. 영업이익으로 따지면 이보다 훨씬 많겠죠. 어쨌든 실적의 변화가 이렇게 성장을 해주니까 실적이 멈춰 있을 때는 행보하다가 늘 때 오르고 또 늘던 게 조금 줄 때 약간 밀렸다가 다시 늘면서 또 오르고 또 늘던 게 다시 또 20조 원대로 줄었거든요. 줄면서 또 내려왔다가 갑자기 또 이제 늘 것 같으니까 주가는 또 치고 나가는. 그래서 큰 틀의 방향은 이 실적의 방향을 따라가는구나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턴어라운드 사례. 저도 이제 사실은 제가 한국경제팁 첫 방송할 때만 하더라도
제가 28살 때 저도 이제 원래 자산운용사에서 이제 펀드 쪽 관련된 매니저 일을 하다가 지금 한국경제TV에 제가 우연한 기회에 방송 출연한 게 계기가 돼서 지금 이제 한국경제TV랑 23년째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때 제가 처음에 증권계에 뛰어들었을 때는 제가 운영사에 있었을 때가 28대였으니까요. 근데 제가 지금 벌써 지금 나이가 이제 52이 됐습니다. 어쩌다가 뭐 이렇게 많이 먹었는데 어쨌든 간에 나름 그래도 증권시장 내 좀 젊은 쪽이었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이런 류의 종목들 좋아요. 카카오 뭐 이런 것들 좋아합니다.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기억 많이 하시겠지만 제가 예전에 카카오 얘기를 좀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 이런 종목들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카카오가 이때만 하더라도 적자 나던 기업이었고요. 1년에 뭐 200~300억 벌던 회사였거든요. 이때만 하더라도. 네, 제가 어떤 부분에 주목해야 된다고 했나요? 카카오가 카톡이라고 하는 거를 좀 하고 있는데 카카오톡을 이용하게 되면 카카오톡에 지인들 모여가지고 서로 대화도 주고받을 수 있고 그러다 서로 동영상도 공유할 수 있고 또 단체 인원 모여가지고 또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죠. 이거 다 하는데 우리는 공짜로 이용하지만 카톡에서는 다 비용 지출을 하는 겁니다. 유저들이 놀게끔 플랫폼을 만들어 준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여기서 놀 수 있게끔 플랫폼을 만들어 준 겁니다. 그러니까 플랫폼을 만들어 주니까 우리가 여기서 막 놀고 있는데 그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여기서 뭐 카톡 주고받고 동영상 공유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 것들에서 뭐 비용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돈 내는 게 없었으니까. 그거 전부 다 카카오에서 돈을 지불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니까 이익이 날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왜 이러고 있을까? 왜 이러고 있을까? 봉사정신에?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결국 카카오가 뜻했던 부분은 바로 네이버처럼 네이버가 네이버라는 포털 플랫폼을 만들어서 수없이 많은 국민들이 매일 네이버에 접속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네이버의 접속자 수가 많으니까 거기다가 뭐 광고도 싣고 하면서 네이버는 그걸로 수익을 내는 것처럼요. 카카오톡도 이제 스마트폰 시대니까 카톡이라는 이 플랫폼을 만들어 놓으면 여기 유저들이 모여서 여기서 놀다 보면 익숙해져 버리죠. 익숙해져 버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카카오톡 같은 서비스가 카카오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이버도 라인이라고 하는 카톡 서비스가 있어요. 근데 안 갑니다. 여기는 우리가 모여서 대화하는 곳이잖아요. 거기 나 혼자 가서 얘기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이미 또 여기 익숙해져 있는 환경에서 혼자 라인에 가서 사람들한테 야 네이버 라인 설치해서 라인으로 와라 하면은 그냥 네가 카톡 와라. 뭘 거기까지 왜 가냐. 뭐 이런 분위기 될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해서 유저들이 여기에 익숙해지게 되면 못 떠난다는 얘기가 되고요. 못 떠나게 되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침에 눈 떠서 잘 때까지 계속 카톡을 쳐다보고 있을 수밖에 없고 카톡으로 생활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럼 이 카톡 안에다가 택시를 팔든 카카오 택시를 팔든 대리운전을 팔든 보험을 팔든 증권을 팔든 은행을 팔든 뭘 해도 이거 다 돈 될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국민이 맨날 이걸 쳐다보고 있으니까 결국 이 이익을 뽑아내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였잖아요. 그럼 지금 뭐 적자 나고 있고 1~200억밖에 못 벌고 이러고 있지만 먼 미래에는 1년에 막 1~2조씩 벌 건데 그럼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적자 나던 회사가 또 1~200억 벌던 회사가 이만큼 가면 주가는 이렇게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 이게 어찌 본다면 실적이 안 좋았다가 확 좋아지는 턴어라운드의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지금도 어떤 기업들을 보니까 이 회사가 지금 뭐 이익은 별로 안 나지만 가만히 보니까 회사가 지금 뭔가 이런 걸 준비하기 위해서 거기다 비용을 쓰느라고 이익 자체를 갖다가 어떻게 안 나는 것들이 이런 상황인 것 같고 이제 뭔가 지금 준비된 것들이 이제 오픈돼서 나오면 정말 이거 이익을 급격하게 해소하겠구나라는 그런 류의 기업이 있다면 지금도 우리가 항상 봐야 되겠죠. 물론 이제 뭐 이가 지금 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가격은 이제 뭐 그런 것까지 반영해서 너무 올라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예전 같은 시세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이게 여기까지 올라오던 과정이 그런 과정이었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우리가 흔히 저PBR 저퍼주들 또는 우리가 대부분 일반인들은 좀 안 오른 것 중에 종목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러다 보면 자꾸 이제 이런 쪽에 눈이 가는 거예요. 이 종목은 KT인데요. KT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KT는 지금 자산도 많고요. 대한민국의 KT 사옥들 또는 뭐 점포들 많습니다. 이 부동산 가치만 해도 어마어마한 대표적인 저PBR 주고요. 그리고 매년 이익도 KT는 따박따박 1년에 한 6, 7천억, 한 7, 8천억 따박따박 냅니다. 이미 대한민국 국민들 상당 부분이 KT를 이용을 하고 있고요. 이 국민들 대상으로 해서 매년 따박따박 돈을 벌죠. 근데 재미난 부분이 있네요. 주가는 지금 가만히 보니까 과거에 이제 IT 버블이 한번 붙었을 때 2000년대 초반에 뭐 전국적으로 뭐 초고속 인터넷 깔고 하면서 IT 붐이 한번 불었을 때 그때 살짝 한번 거품 한번 일으켰다가 그 이제 거품 꺼지면서 쭉 떨어지고 난 다음에요. 그리고 대충 200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지금 20년째 박스권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히 PBR로 봐도 주가가 싸고 PER로 봐도 주가가 싼데 주가는 못 갑니다. 이유는 뭘까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익은 따박따박 나는데 늘지 않는다. 그렇죠? 자, 좀 전에 뭐라 그랬나요? 우량주랑 가치주가 주도주가 되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드렸죠. 주가라고 하는 것은 이익 대비 몇 배 이렇게 거래되는 경향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리 돈을 잘 벌더라도 이익이 늘지 않으면 주가는 이렇게 가는 겁니다. 너무 싸면 올라오고 뭐 이런 그림으로 간다는 거예요. 뭐 지금도 이제 KT의 어떤 앞으로 향후 미래 방향이나 이런 것들 보면 뭐 크게 어떤 성장을 위한 매출액이나 이익을 뭐 2배, 3배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뭐 별로 준비하고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서 이 흐름이 앞으로 좀 지속되지 않을까. 우선은 지금은 물론 뭐 회사가 갑자기 변화를 준다면 또 바뀔 수는 있겠지만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내가 사고자 하는 기업이 그냥 많이 빠졌으니까 안 빠지겠지 뭐 이러고 이제 고르지를 말란 얘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미래를 한번 쳐다보고 미래에 좀 뭐 예를 들어서 뭐 갑자기 한 1조 벌다가 또다시 뭐 6, 7천억 올 것 같은지 아니면 1조 벌다가 2조, 3조 갈 것 같은지 항상 이런 부분을 보면서 여러분들 종목 방향을 잡아야 된다. 그리고 뭐 좀 대표적인 또 성숙 단계 진입한 사례, 뭐 포스코 같은 기업이 있겠죠. 원래 포스코도 1년에 1, 2조 벌던 회사였는데요. 2000년대 중반에 중국이 설비 투자 붐이 일어나면서 뭐 중국이 자고 일어나면은 빌딩이 올라갑니다. 그럼 그 빌딩에 철근 덩어리 필요할 거니까 철근 가격이 막 올라갔고요. 포스코 같은 경우는 1년에 1, 2조 벌던 회사가 1년에 한 4, 5조 벌면서요. 주가는 뭐 날라갔죠. 이 무거운 기업이 아무리 무거운 기업도 1, 2조 벌던 게 4, 5조 벌면 주가는 이렇게 날아가는 겁니다. 대신에 이제 중요한 거는 미국 금융이 터지면서 한번 엎어졌다가 여전히 4, 5조 버는데 하면서 번개 같은 속도로 이렇게 다시 올라왔는데요. 그 이후에 자 좀 전에 잠깐 봤던 것처럼 중국이 공급 과잉 때문에 이제 설비 투자를 멈추고 내수 부양 쪽으로 방향을 틀어버리면서 중국이 공장을 안 짓습니다. 하다 보니까 철근 수요도 그만큼 줄어들 거고요. 철근 가격이 떨어지겠죠. 4, 5조 벌던 회사가 뭐 3조 벌더니만 2조 벌더니만 적자 나버리고 또 한 2, 3조 벌더니만 다시 또 1조 원대로 떨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주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익의 방향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또 이익 정상화 기대감에 이제 좀 고개는 좀 들긴 들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주가라고 하는 것은 큰 틀의 방향은 이익의 방향을 따라가는구나라는 것을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성장했다가 성숙 단계에 빠졌다가 최근에 다시 성장으로 가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가 이 종목이 현대차인데요. 요즘 현대차 그룹이 좀 그렇습니다.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요. 자, 여기가 2000년입니다. 현대차 그룹은 과거 2000년 초반에 자동차 팔아가지고 보통 연간 이익이 한 얼마 정도 남았냐면 연간 한 1, 2조 원 정도 이익을 냈었던 기업이고요. 그러니까 1, 2조 벌다 보니까 뭐 주가는 이 부근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왔다 갔다 하고 있다가 근데 이제 2008년도에 미국 금융위기가 터졌죠. 요 위에 있는 게 이게 뭐냐면 원 N 환율이거든요. 원화 대비 엔화입니다. 자, 미국 금융위기가 터지니까 시장은 불안하니까 돈이 안전자산을 쏠리면서 달러나 엔화, 이 글로벌 기축통화하면서도 대표적인 안전자산이죠. 엔화가 급등을 하게 되고요. 자, 초기에 이때 급등할 때는
엔화가 급등할 때는 어쨌든 시장의 돈들이 안전자산을 이동하는 과정 속에서 달러나 엔화가 급등하는 거니까 이 증시 수급이 꼬여서 출렁이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자, 이후에 엔화가 이 위에서 이렇게 놉니다. 한 4년을 이 위에서 놀아요. 원화 대비 엔화가 이 밑에 있던 게 원화 대비 엔화가 이 위에서 한 4, 5년을 놀아버립니다. 이거 뭔가요? 앵고입니다. 엔화 강세. 요때 이제 엔화 강세가 나왔던 이유는 지난 시간에도 한번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자, 미국이 금융이 터지고 난 다음에 어쨌든 위기를 잠재우기 위해서 천문학적으로 달러를 찍어 풀었죠. 달러가 막 넘쳐나니까 시장의 돈이라고 하는 건 다 위험자산만 갖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전자산, 달러나 엔화 같은 걸 들고 있는데 워낙 달러 공급량이 늘어나서 달러 가치가 뭐 떨어질 게 뻔히 보이다 보니까 안전자산 내에서는 엔화 선호 현상이 생겨버리면서 엔화의 어떤 상대 강세가 이렇게 오랫동안 이어져 버린 겁니다. 자, 엔화 강세가 나오게 되면은 누가 수혜를 볼까요? 한국 돈의 값어치보다 엔화의 일본 돈의 값어치가 비싸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자동차를 만들어서 해외 수출을 하게 되면 특히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뭐 해외에다가 자동차 만들어 수출하게 되면 일본 자동차하고 이렇게 상대 비교 좀 받을 건데 아무래도 앵고가 돼버리면 이때보다 이 시점은 대한민국 자동차가 해외 시장에서는 일본 차보다 엄청 싼 겁니다. 엔화 값은 올랐으니까 일본 차는 상대적으로 비싸져 있고 똑같은 차가 상대적으로 비싸져 있고 얘는 싸져 있는 겁니다. 당연히 한국 차가 잘 팔리겠죠. 현대차 1년에 1, 2조 벌던 회사가요. 미국 금융이 터지고 난 다음에 엔화 강세 여파에 그러니까 앵고 수혜를 본 거죠. 1년에 1, 2조 벌던 게 갑자기 3조 벌더니만 4조 벌더니만 5조 벌더니만 급기야 6조, 7조 원대까지 이게 늘어나면서요. 이익에 따라서 이렇게 주가는 올라갔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익이 한 6, 7조에서 멈추면서 여기서 조금 멈췄다가 이러다가 요때죠. 2012년 7월 달 일본의 아베가 아베노믹스 야 우리도 돈 찍어 풀자. 미국이 양적 완화 돈을 찍어 풀어서 그 돈으로 미국 자국 경기를 다 살려서 미국이 좀 막 좋아지고 있는데 우리도 좀 미국 눈치는 보이지만 암묵적인 어떤 미국의 묵시하에 우리도 돈 찍어 풀어서 이 돈으로 경기 부양 좀 해보자 해서 엔화를 또 풀었죠. 그러니까 양적 완화를 한 겁니다. 미국처럼. 엔화 공급량을 확 늘려버리니까 엔화 가치는 떨어질 거고요. 엔화 가치가 쭉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 앵고가 다시 엔저가 돼버립니다. 누가 가장 피해를 볼까요? 해외 시장 내에서 한국 차 상대적으로 싸던 게 갑자기 비싸져 버린 사태가 벌어지죠. 6조, 7조 벌던 게 5조 벌다가 4조 벌다가 3조 원대로 이익이 줄면서 이 주가가 빠졌던 거고요. 3조 원대 좀 헤매고 앉아 있다가 2018년 4월 달 미국 금융위기 터지고 2020년도에도 코로나 터지고 하면서 이익이 뭐 1, 2조 원대로 영업이익 기준 적자도 한번 났었고요. 이러면서 이제 한번 이렇게 엎어졌다가 지금 이제 분위기가 다시 이제 막 한 5, 6조 벌고 앞으로 이제 7, 8조 벌 것 같다. 이래가지고 지금 다시 이제 고개를 들면서요. 앵고 수혜로 성장을 했다가 엔저 때문에 성숙 단계에 빠졌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성장하다가 성숙 단계에 들어갔다가 엔저가 되면서 오히려 피해를 봤다가 그러다 최근에는 엔화가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높은 수준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방향을 좀 틀고 있죠. 아무래도 현대차 그룹이 이 정유선 체계가 이제 들어오면서 지금 전기차나 자율주행 뭐 이쪽 부분에 힘을 싣고 있는데요. 뭐 어쨌든 글로벌 자동차 시장이 지금 성숙 단계에 빠져 있는 시장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글로벌 자동차 시장 안에서 앞으로 이제 내연 기관차들은 점점 판매량이 줄어들 거고요. 전기차, 특히 자율주행 기술을 업고 있는 이 전기차를 잘 만들 수 있는 회사가 글로벌 시장 내에서 점유율을 좀 끌어올릴 건데 이 과정 속에서 현대차 그룹이 뭔가 좀 해내지 않을까? 네. 이런 기대감을 지금 이런 기대감들이 이제 미래 실적 전망치를 좀 끌어올리면서요. 이 주가 좀 방향을 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서 기억해야 될 부분들. 네. 어쨌든 주가는 이 현대차 하나만 딱 봐도 이게 변화가 나올 때 튄다.
사상 최고 실적을 내고 있지만 이익이 줄게 되면 주가는 빠지는 거고요. 많이 빠졌지만 이익이 더 줄면 더 빠지는 거고, 지금 상당히 힘든 환경이지만 앞으로 이익이 정상화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주가는 또 강하게 들어올라오는, 이게 주가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놓고 봤을 때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지금 현재 2022년 시점에서 내가 어떤 기업들의 실적을 탁 두들겨 봤을 때 딴 거 필요 없습니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기업의 실적이 여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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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뭔가 잘 벌고 있지만 앞으로는 좀 줄 것 같아, 이러면 이런 회사는 손대면 안 되고요. 지금 뭔가 못 벌고 있지만 앞으로 좋아질 것 같아, 이런 건 손대야 되고. 그래서 과연 짧게는 당장 뭐 1, 2년 보면 안 됩니다. 최소 2, 3년에서 4, 5년을 내다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보다 한 2, 3년, 그 다음에 한 4, 5년. 주가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좀 앞서 선행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요. 너무 가까운 미래는 보통 반영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적을 볼 때는요, 작년 대비 올해 얼마 느는 거 이런 거 볼 필요도 없어요. 과거는 볼 필요도 없고 이미 올해 거는 거의 다 반영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 지금 대비 최소 2, 3년에서 길게는 한 4, 5년을 내다보고 과연 이 회사가 좀 변화가 나올까? 지금 많이 벌고 있는데 이보다 과연 더 벌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 원래 1, 2조 벌던 회사가 지금 한 4조 벌고 있는데 한 2, 3년, 3, 4년 내다보니까 과연 한 6, 7조 갈 수 있을까? 이런 판단이 들면 올랐지만 사도 된다 라는 얘기가 되고요. 지금 실적 좋은데 2, 3년, 3년 내다봤더니만 뭐 10조, 20조 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익이, 이러면 그 주가는 박스권이거나 이익이 줄면 엎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누가 더 미래를 꿰뚫어 보는 실력을 갖고 있느냐, 이게 우리 주식 투자의 정답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주가란 실적의 방향을 따라간다라는 말씀 드렸죠. 과연 성장 가능한가 반드시 봐야 되고요. 성장주가 됐든 턴어라운드가 됐든 이게 주도주다라는 거, 앞서 설명드렸던 우량주와 가치주가 주도주는 아니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리고 지금 대비 앞으로 이게 좀 좋아질 것 같은데 그 이유까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미 주가는 뭐 내년 실적 좋아진 걸 반영하고 있는데 그 이후로는 별로 실적이 안 좋아질 것 같은데 하면 그 종목 별로 매력이 없다는 얘기고요. 혹시나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상 최고 실적을 조심하라라는 얘기가 그래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도 좀 참조를 하시고요. 지금 이제 이번에 제가 이 약 2개월간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TV 강연을 통해서 주가의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 또 이래서 이제 좋은 기업을 찾는 방법, 찾아서 투자하거나 매매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지금 드릴 건데, 이 부분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부분은 주식은 미래를 예측하는 게 불가능하다.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많은 분들 만나보면 주가의 미래를 어떻게 예측하냐. 뭐 그럼 떼돈 벌었게 이러면서 주가의 미래는 예측 불가능하다. 주식은 대응의 영역이지 예측 영역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워렌 버핏을 포함해서요. 대한민국에도 주식 투자를 통해서 재수가 아니라 실력으로 장기간 뭐 한 5천만 원 갖고 뭐 1, 2천억 만드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마인드가 주식은 예측 가능한 영역이다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보통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번 제 TV 강연을 통해서 주식은 예측 가능할 수 있겠구나 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인지하는 데만 여러분들 마인드에 좀 변화가 있다면 저는 충분히 그걸로 만족을 하고요. 어쨌든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 테니까 조금 뭐 공부하는 게 재미있진 않지만 함께 하시면서 큰 틀의 방향을 한번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번에 지금 1월달, 2월달 해가지고요. 이번 TV 강연회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에 그래도 막상 또 공부는 했는데 그럼 실전에서 뭐 어떤 종목을 또 관심 있게 보면 좋을까? 다들 궁금하실 건데 제가 뭐 종목을 직접적으로 또 사실 이 TV를 통해서 소개해드리긴 좀 힘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 방송 함께 하신 분들 중에 지금 TV
방송 다시 보기 그 신청하신 분들한테는 제가 일주일에 한 두세 종목 정도 이런 종목들 선택을 좀 해가지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이 앞으로 한 2, 3년, 4, 5년 내다 봤을 때 실적의 변화가 있을 만한 이런 기업이다라는 것들을 제가 좀 뽑아서 일주일에 한 두세 종목 정도, 그게 뭘 하는 회사고 이렇게 좀 적어서 제가 문자를, 무료로 문자를 드릴 거예요. 하니까 공부하시면서 또 문자 보고 이런 종목도 있었구나.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 관심주 한번 설정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도 드릴 테니까 저희가 문자 드린 서비스는 TV 강연에 제 시간이 종료되는 그 시점까지 일주일에 한 두세 개 종목들 찾아서 해드릴 테니까요. 함께 공부하시면서 또 종목도 함께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신청하는 방법은 샵 8338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 이름이 김문석인데요. 김문석 또는 홀짝박사하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여기에 종목 받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 다 안내 문자 바로 드릴 테니까 그렇게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 더 알차게 준비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